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날이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아주 춥죠. 예. 예,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뭐. 예. 그 대장동 이야기하기 전에 자 어제 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문제, 중요한 문제들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어제 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역시 외신 기자들이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우리 국민이 진짜 지금 억류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관련해서 이제 북한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대통령이 어쨌든 현직에서 무슨 기념일을 계기로 외신 기자들만 모아서 간담회를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제가 기자 생활하는 한 35년 넘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외신 기자들만 불러서 이렇게 간담회 뭐 형식으로 했겠느냐? 내신 기자들이 오면은 곤혹스러운 질문을 많이 할 거다. 이제 항소 포기 얘기를 물어볼 것이고 또 어쨌든 뭐 환율 급등에 따른 경제 민생 문제 주가는 왜 이렇게 안 올라요? 환율 물가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고 네. 여러 가지로 좀 듣기 싫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예. 그래서 외신 기자들만을 상대로 했고 그 외신 기자들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우리 이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홍보하려는 장으로 삼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뭐 비상계엄 소위 이재명 세력들의 말로는 뭐 내란이잖아요. 네. 이 내란 극복의 뭐 빛의 혁명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NK 뉴스 기자가 네. 이제 물었어요. 우리 국민들 10명이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거 아느냐?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미국, 일본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토 원비어를 생각하셔도 그렇고 예. 뭐 납북자 문제 하면 또 일본이 아주 정권 때마다 제기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 문제가 나오는데 처음 듣는 얘기다. 답변이. 예. 그러니까 이게 알고도 몰랐다는 것인지 저 얘기를 왜 물어봐 여기서 하는 식인지 하면서 이제 얼버무리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고 되물어요. 이걸 보고 좀 기가 막혔습니다. 정보라면 모르는 게 없을 입장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언제 어떤 경위냐 한번 얘기해 보라고 위성락 옆에 있던 안보실장에게 마이크를 넘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위 실장이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대통령 면전 옆에서 바로 그냥 대통령이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는데 실장은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보고를 안 했는지 보고를 했는지 그런 문제는 나한테 보고하지 마 그랬는지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나오니까 사정은 파악해 봐야겠다라면서 말을 흐렸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최소 지금 북한에 우리 국민 6명이 그 선교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억류돼 있고 강제 북송이 돼서 지금 북한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그 선교단체에서는 지금 구명 운동을 지금 펼친 지가 오래됐어요. 예. 근데 북한은 가타 무타 말이 없고 여기에 관련돼 있을 중국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3년 10월 기준으로 선교사가 3명 김정욱, 김국기, 최순길 씨 네. 그리고 탈북민이 3명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최소한 6명이 지금 억류돼 있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네네. 자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답변을 함으로써 과연 이 정부가 얼마나 이 대북 문제 특히 우리 국민 뭐 걸핏하면 국민의 뭐 힘으로 무슨 12.3을 이뤘고 빛의 혁명은 계속되고 있고 뭐 국민 하잖아요. 예. 그럼 북한에 가서 그 현지에서 탈북자들을 구하려다가 이렇게 억류돼서 지금 북한에 끌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국민 6명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의
제가 보기엔 하이라이트예요. 예, 예. 근데 이런 문제를 쓴 언론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언론들은 어제 무슨 뭐 얘기는 잔뜩 했는데 예. 이런 얘기는 뭐 KBS는 물론이고 뭐 저희 그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좀 호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매체에서는 일절 다루지 않았어요. 예. 이런 문제는 정말 그 국제사회에 그 외신 기자들이 이 문제를 다 듣고 취재하고 했으니까 이건 또 외국으로 나갈 텐데 그게 보도됐다는 얘기는 일절 또 전하지 않겠죠? 예. 자, 이런 식이 돼서야 되겠는가? 미국은요. 오토 원비어 사건 보시면 알지만 그 진보 보수 없이 미국 국민 US 시티즌이 네. 외국에 나가서 이런 꼴을 당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 진보가 따로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야 한다. 그리고 이게 하필 12.3 저 회견장에서 외신 기자를 통해서 나왔는데 처음 듣는 얘기다. 참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예. 사실 일본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 억류된 자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왔죠.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가가 직접 나서서 뭐 국무장관이라든가 일본은 총리가 움직여서 일본은 총리가 직접 움직여서 억류된 자국의 국민을 구해오기도 했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재명이 자국의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다. 국민의 이 대통령 자격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장면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이 문정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북한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뭐 자주파라고 알려진 문정인 교수가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헌법 뭔가 영토 조항 문제를 좀 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제기가 됐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른바 소위 자주파. 예.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 진입한 두 사람, 통일부 장관 정동영, 국정원장 이종석이 있고, 네. 이른바 제야에 남아 있는 또 거물이 누구냐? 문정인 연세대 전 지금 명예교수가 되겠네요. 예. 문재인의 뭐 오른팔이었죠. 통일외교 안보 특별 보좌관 했었고, 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남측에서 헌법 제3조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북한이 남북 대화로 나올 것으로 본다. 자, 남북 대화는 뭐 하자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헌법 3조를 바꾸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섬들로 한다. 이게 아마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건 다 알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바꾸면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38선 이남만 우리 영토다. 북한은 북한 거다. 두 국가론의 장단을 맞추면 그러면 이게 이제 북한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남북 대화에 응해 줄 수 있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문정인이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저는 보도 자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이 헌법 3조 얘기를 계속했어요. 우리가 전략적 포석을 만들고 방향을 결정해주는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예. 자주파잖아요. 이 문정인이. 네. 그러니까 동맹파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아까 그 위시요? 그림에 나오던 위시요? 위성락 예. 이 정권의 국가안보실장. 이 사람을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정리가 무슨 얘기냐? 정리하면 경질하라는 얘기예요? 뭐 정리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 정확히 말해서는 NSC 상임위원장을 맡는 그 입장 아닙니까? 안보실장이 정리를 좀 조정을 해달라. 조정이 뭐예요? 좀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재명의 말을 보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걸 보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대통령께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한다. 자, 한미 동맹을 앞세우니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네요. 그러니 대통령이 정리를 좀 해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또 그 모임에 나와 있던 또 한 사람의 좌파
그 통일 부정론자가 있죠. 누굽니까? 아,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이요?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아, 정씨. 현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저 같으면 나 같으면 개각을 하겠다. 개각해달라는 거예요. 정부책실장 그러니까 정책실장 말고 정책실장은 뭐 지금 전남 무안 출신으로 그 지사 나간다는 소리가 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참에 그 두 실장 안보실장 뭐 정책실장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은 뭐 어디 충남지사 나간다면서요. 그 계기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위성락 실장도 다 바꿔서 그 자리에 우리 자주파로 싹 좀 물갈이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아니 그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헌법 3조를 바꾸자. 한반도의 영토를 좁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뭐 이적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위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게 이적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참 그 장면들을 짧게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대장동 일당 가압류 문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나왔는데 그중에 먼저 첫 번째 판단이 나온 게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이었던 정영학 변호사 이 명의의 예금 채권 300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성남시에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면서 가압류를 사실상 가압류 절차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 이번 결정 어떤 의미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세요? 시작은 미미했으나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 저는 예.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성경 말씀 중에 네, 가장 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시작을 했어요. 예. 초석을 놨다. 7,400억 원이 넘는 대장동 일당의 그 부정 자금. 네. 이것을 이제 항소 포기로 인해서 재판에서 다툴 길은 지금 사라졌잖아요. 예. 참 그런 입장에서 성남시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 소속 시장 신상진 시장이 이끌고 있는 민간적인 어떤 노력, 그 보수 진영의 노력으로 일단 가압류를 해야 될 텐데 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인이 어린애의 목줄을 쥐고 있어도 이거 못 풀 것 같지만 온 힘을 다해서 거인의 새끼손가락 하나를 꺾으면 손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300억 원 정영학 공인회계사 출신의 이 정영학이 그 착복한 그런 돈의 일부인데 이걸 지금 가압류한다. 그러면 이제 가압류라는 것을 바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전 단계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성남시에 의한 담보 제공 명령을 이 법원이 내린 거예요. 예. 일단 담보 제공을 하라면 담보로 제공해야 되니까 그 돈을 정영학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꽉 눌러놓는 거 그게 가압류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절차를 들어갔다는 것은 이 첫 단체, 첫 단추 그리고 첫 계단을 올라선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새끼손가락에 그 이재명 정권이 그 목을 틀어쥐고 있는 딱 조인 이 손아귀에 새끼손가락의 반 매듭을 좀 꺾었다고 봐요. 그 힘이 풀려요. 한번 예. 해보세요. 예. 아이가 예. 이걸 하나 이게 꺾으면 어른도 이상하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온 힘을 다해 좀 더 꺾잖아요. 손이 풀린다니까.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자 김만배 지금 남욱 지금 액수가 대단하죠. 뭐 지금 김만배하고 남욱은 뭐 그 지금 담보 제공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천억 대에 이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나 남욱이 갖고 있는 그 많은 그 이제 자금 이거 지금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남욱이는 1,000억 원 가까운 800억 원에 대해서 지금 권리 행사를 하려고 국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아주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적반하장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디딤돌이 놓였다. 예. 그리고 이것은 성남 시민과 현재의 서울 성남시를 이끌고 있는 신상진 시장 등의 그 끈질긴 노력이 이제 빛을 법원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셈이 아니겠느냐. 네. 그럼 이제 그 단계로 가겠죠. 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성남시에서 이 소식이 당연히 전해지면서 환호성이 나왔다고 하죠. 아,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동 일당의 가압류가 시작됐다. 1단계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단계별로 이제 법원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또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정영학 회계사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예금 채권부터 딱 잡아놨어요. 300억짜리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 있죠. 더 큰 규모의 범죄 수익을 챙겨가려고 하는 그 일당들 있죠. 그러면 어제 이제 정영학 회계사에 관련해서 요 법원의 판단이 김만배, 이 남욱, 이 사람들을 감류 조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렇으니까요. 지금 네. 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네. 담보가 제공이 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릴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 아까 말씀한 예금 채권 예. 이거 싹 동결하는 거예요. 현찰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치는 효과는 큽니다. 내 현찰로 지금 생각했을 텐데 못 찾아가게 한다?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 특히 이게 무려 12건의 가압류 신청을 지금 성남시가 해놓은 거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법원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김만배가 4,200억 원. 4,200억. 억 원. 아, 억 원. 규모가 그냥 단위가 뒷단위가 너나 크니까. 그러니까 4,2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법정에서 다퉈야 될 7,400억 원. 가족들이 그 일가족이 그 김만배 일가족이 지금 꿀꺽하게 생긴 5천억 원에 비하면 좀 모자랍니다만 그래도 4,200억 원이 어디예요. 찾아낸 게 그거니까. 그다음에 남욱. 네. 이게 왜 1,011억 원을 꿀꺽하게 생긴 거에다가 딱 못을 받기를 820억 원. 이 정도도 찾아내서 신청을 법원에 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건, 12건 중에 이제 10건도 이게 줄줄이 이게 도미노 효과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뭔가 앞에 큰 말이 쓰러지면 뒤에 중지 뭐 작은 것들도 다 넘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뭐 빛의 혁명이고 국민의 덕분이고 뭐 이재명 얘기가 갑자기 노벨 평화상을 국민들이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기분 나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이 노벨 평화상은 지금 자기가 다 찜해놨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왜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코리안 피플로 확정을 하느냐.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나만 왜 거기서 노벨 평화상이 나와요. 참 비유도 기가 막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12건의 이 도둑질에 대해서도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네. 성남 시민들에게 쓰여져야 할 돈. 대장동에 지금 들어가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열불이 안 날 수가 없어. 다 자기 돈이야 이게. 자기들 돈이 저렇게 부정한 그 방법으로 착복한 일당에 지금 목구멍으로 거의 다 넘어갔어요. 예. 지금 어찌 보면 신상진 시장 등이 뭐 가마우지들이 그 일본 사람 그 고대 낚시법에 보면 물고기를 물고 있는데 그걸 못 삼키게 목에다 뭐 줄을 매가지고 낚시질하는 가혹한 방법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비유합니다. 지금 가마우지가 된 대장동 일당들의 목으로 거의 넘어가는 거를 목에서 딱 잡아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아, 비유가 아주 그냥. 손을 거기다 싹 넣어서 네. 기다려 하면서 쫙 끄집어내는 그 절차에 들어갔다.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성남시 지금 한 그 노고가 빛을 드디어 이제 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법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침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잠깐 하나 네. 여쭤볼게요. 어제 이재명 면전에서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상당히 분석을 해놓은 것들이 있던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이제 함의 이재명을 앞에 놓고 직격탄을 날릴 때는 그 함의일 텐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도 남을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원장을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기억할 것이냐. 많은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합의 그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어냈을 때의 조희대. 네.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미.
저 자리 오부 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상 바로 왼쪽이잖아요. 이재명 바로 왼쪽. 거기서 저 서슬퍼런 권력자 앞에서 할 말을 다 했어요. 교과서예요. 뭐 조희대 원장이 한 말은 우리나라의 사법 역사의 길이 남을 명문입니다.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개별 판사, 법관들의 재판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들의 양심과 법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은 지켜져야 한다. 저는 나중에 조희대 어록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고 저 장면이 다름 아닌 12.3 소위 내란을 극복했다고 한 걸 자축하는 오부요인 회식에서 예. 그 자리에서 저 말을 저 표정 보세요. 저 단호하면서도 눈을 약간 내리깔면서 이재명 쪽을 안 보고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앞에 웃고 앉았는 우원식이라든가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김민석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예. 들을 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아니 저 말을 조희대 원장이 자기 후배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한 거와요. 저 자리에서 한 것은 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야말로 과거 죽음을 각오하고 상소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부상소라고 합니다. 도끼를 등에 메고 올라와서 상소를 하는 거예요. 지부상소. 그거는 옛날 선비들이 그 왕에게 할 말을 다 하는 그 수준의 최고 수준이 지부상소예요. 네. 도끼를 지니고 상소를 합니다. 이 실화예요, 실화. 예. 지부상소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는.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는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 과정을 거쳐 신중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말 하나하나가 표창 같은 말 아닙니까? 저 말을 했는데 보도는 어떻게 됐나요? 아무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다. 예. 그냥 그런데 그럴 줄 알고 번연히 알고 조희대 원장은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마 저 자리에서 이재명이나 이재명 정권의 그 정청래 등은 저걸 보면서 그래 조희대와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어. 조희대는 그냥 제거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조희대 원장이 몰랐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고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더욱 새삼 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장면을 전국에 3,000명 넘는 판사들이 다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중에는 진보 판사들도 있고 네. 보수 판사, 중도 판사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저마다 달랐겠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조희대 원장이란 분이 갖는 어떤 무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상당히 단단하게 결심하고 가서 들으라고 딱 국민들을 향해서도 한 얘기지만 이재명 당신도 들으시오 하고 단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명장면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 높게 평가. 구독, 좋아요. 예, 장경태 경태 문제 좀 다뤄봤고요. 이제 위기에 사법부 어떻게 뚫고 나갔는지 판사들이 법원장들이 들고 일어난 장면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법원장 뒤에 살펴보기 전에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었죠. 오부 요인을 초청해서 뭐 비상계엄 당일 1주년 당일에 이재명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그 장면 말이 굉장히 파장이 크고 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그 면전에서 이런 얘기했죠. 재판부가 알아서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이다.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 법애국지 문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 대통령이 그 전에 그 자리 전에도 바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해서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잘할 것이다. 민주당이 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바로 직격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파장이 크다고 그래요.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자리를 잘못 마련했죠. 아 그래요? 이재명이 자리 잘못 마련했습니다. 예. 무슨 뭐 비상계엄 1년이라고 오보 요인들하고 식사를 한다. 그런데 이 오보 요인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편이에요. 네. 뭐 김민석 그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우원식 그리고 또 그 헌법재판소장도 그때 본인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로 모든 것이 날아갈 뻔했는데 권순일이 그때 재판 거래할 때 그때 대법관이었거든요. 예. 그 대법관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에게 무죄를 해준 그 대법관 전부 자기 편인데 유일하게 이제 조희대 이 대법원장이 그 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별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아마 위압에 눌려가지고 네. 그런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뭐 이렇게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저는 뭔가 말을 할 것 같았거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줬다. 마침내 그리고 또 특히 그날이 새벽에 추경호 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영장 기각되니까는 그때 바로 그 정청래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이 조희대로 표적을 바꾸겠다고 해서 막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판을 잘못 깔아준 거죠. 판을 잘못 깔아주니까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저 뭐 판사들이나 판사 출신들 정치인들 보면은 굉장히 말하는 게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운데 이번에 조희대 그 대법원장도 막 소리를 높이고 하지 않고 이게 그 조곤조곤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그 뼈가 전부 다 막 뼈가 들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그 사심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하고 우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은 우리가 한다. 예. 그러니까 저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서 지기현 판사가 하려고 하는 그 재판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그거 아니고 우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 어제 그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 두 사람의 표정 차이예요. 네. 그 완전히 그 이재명은 바짝 얼어가지고 굳어가지고 딱 그걸 듣는 표정.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좀 미소를 띠면서 이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그게 지금 뭐 그 사법부하고 이재명 정권의 그 대체하는 그 아주 상징적인 장면에 나왔던 거죠. 네. 엘라리우 513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알려진 소식들 중에 전직 변협 회장들이 대거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 변호사 회장도 나섰는데 이 굵직굵직한 이 대한 변협의 전직 회장들, 여성 변호사회 회장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 사법부 해체하는 법안들, 사법부 겁박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난을 했어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이 사법부 해체,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이제 비난 입장을 공개적으로 그냥 딱 나오셔 정면으로 맞서는 장면이 또 하나 연출됐어요. 이거는 제대로 된 법조인 출신들이라면은 예.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이미 해체를 결정을 했고 네. 사형 선고 내려놓고 이제 사형 집행만 넣쳐놨잖아요. 법원은 완전히 수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께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도 그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천대 법원 행정처장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법사위에 나가서 이러다가는 우리 헌법, 우리 해방 이후에 그 확립됐던 헌법 중에 상권 분립하고 사법부 독립이 이제 옛날 이야기가 흘러간 이야기가 돼버릴 수도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흘러간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그 이제 우리에게 상권 분립도 없어지고 사법부도 정권의 존속이 돼버린다는 거는 그거는 곧 이 후진국으로 미개한 나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법조인들 뭐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전부 다 붕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검사 출신인 민주당의 박균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후배 검사들이 사건이나 조작하는 검사들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네. 이 변호사들 대한변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좀 중립이라고도 볼 수 있죠. 거기서 9명의 그러니까 그 역대 회장들이 이렇게 입장문을 내고 하는데
민변은 또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네요. 민변 같은 곳은. 그러면 그쪽은 이게 지금 이재명이 사법부를 흔드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것인가? 상권 분립을 완전히 그 훼손을 하고 사법부 독립을 좀 망치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도대체 뭔지 그 민변 같은 데도 좀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중요한 장면은 이제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일선 판사들은 상당히 격분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흔드는 것에 대해서 주요한 법안들과 사법제도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격분했는데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소집이 돼서 주요 현안이 논의가 될 텐데 이 결과가 이제 지난번에도 법원장 회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오늘 법원장 회의가 향후에 미칠 파장 또 일선 판사들에게 미칠 파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게 그 12월 달에 원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정례 회의로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뭐냐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그 주제를 바꿔버렸습니다. 의제를 처음에 의제는 아주 저 일반적인 거였는데 의제를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이 법 왜곡죄를 도입해서 판검사들을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자의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 또 헌법 소원제, 사심제 여기에 대한 이거를 오늘 그 회의 안건으로 돌렸습니다. 네. 바꿨어요 회의 안건을. 그리고 며칠 전에 법원 행정처에서 이 법원장들에게 그 해당 법원의 판사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법원장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게 그 전국 법원의 의견이 그 공론화돼서 수렴돼서 오는 거예요. 네. 수렴돼서 오는 거면은 저는 여기서 아마 그 어떤 획기적인 그러니까는 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의 이 폭주에 제동을 걸 만한 그런 좀 뭐 성명 같은 거라도 좀 나왔으면 싶은데 그렇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판사들 사이에서. 예. 그런데 지난번에 9월 달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법원장 회의가 9월 달에 임시 회의가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언론 취재에 의해서 나온 거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 저거 그 내란 재판부 만들려고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직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죄 줄까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직접 나왔다고 언론이 취재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그건 9월 달인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심각하거든요. 더 심각하고 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그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권을 뺏어오는 문제, 뺏어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절대 무죄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 하나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지금 박탈을 하는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뭐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데 그거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박탈이거든요. 예. 왜 인사권을 박탈을 하려고 하느냐? 직위원 판사 같은 사람을 다 쫓아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일부에서 계속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2월 되면은 법관 인사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그 중단된 재판 5개 재판부에 아주 강성 좀 원칙대로 하는 판사가 들어가면은 재판을 재개할 수도 있다. 예. 근데 조희대 체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그거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어디 법원에 가고 싶다고 희망 부서를 희망 지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딱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가면은 이 법대로 정말 그 재판을 재개를 할 수도 있겠다는 사람을 거기다 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법원 행정처를 없애버리고 인사권을 박탈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권을 지금 현재 기존 사법부에서 뺏어가는 거. 그것도 재판 도중에 뺏어가는 거. 그리고 또 심지어 영장 전담 판사도 둔다고 하잖아요. 그 전담 재판부에. 그러면은 영장이 지금 절대 기각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권을 가져가서 이재명의 재판이 재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법관 대표 회의에서 그런 문제들이 저는 충분히 논의가 돼서 뭔가 좀 결과가 나서 좀 경각심을 좀 일깨우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법원장 회의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결과가 딱 나와서 사법 전체 법조인들 법원의 어떤 입장들을 밝혔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러면 법원에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입장을 딱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게 사법부의 사실상 전체적인 흐름이나 의견이 이렇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고 상당 파장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일단 뭐 어떤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 법원장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그 행동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판결이죠, 판결. 예, 재판이죠. 예, 재판이죠. 예. 재판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면은 지금 뭐 두 가지죠. 어제 그 지기현 판사가 어제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재판이 있었는데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배보윤 그 변호사가 이 재판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그 사법권을 뭐 그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네. 비판을 했거든요. 그 지기현 판사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뭐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 재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속, 공정. 신속이라는 데 방점을 뒀고 어제 그저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신속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기존의 재판부에서 기존의 사법제도 안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특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선고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재명의 재판 재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죠. 오늘 그 법원장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나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에 이 법원 내부에서 움직임 문제 핵심적으로 살펴봤고요. 특히나 법원장들 일선 판사들이 이제 떨쳐 나서야 될 상황이죠. 또 재판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라든가 법치주를 위협하는 것은 재판으로 마지막 손을 봐야 됩니다. 그 장면 살펴봤고요. 마지막 한 주제 좀 다뤄보죠. 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황당한 장면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 지난 3일에 외신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장면 중에 가장 주목받았던 장면이죠.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떻게 했는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장면 영상으로 직접 한번 보면서 할 텐데요. NK 뉴스 기자가 이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10명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제 확인된 것은 6명 플러스 납북자는 별도입니다. 억류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납북자도 이제 전후 납북자를 지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재명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합니다. 자, 그 영상 직접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안보실장님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아요? 어떤 경위로 되어 있는지. 이제 그 들어가서 그냥 못 나오는 경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무슨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쯤? 시점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예. 대한민국의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성명을 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성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노력을 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제가 개별적 정보가 부족합니다.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듣는 얘기다. 아주 오래된 얘기라 모르고 있다.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저걸 모르고 있다는 건 이미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기를 딱 저 장면을 제가 보면서 뭐 생중계로 보다시피 했는데 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예. 그렇죠. 딱 그 생각부터 듭니다. 예. 그리고 위성락도 모르고 있어요. 아, 그 참 예. 심각한 일이더라고요. 국가안보실장인데 예. 위성락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억류자 가족들이 8월 달에 그 정동영을 만났습니다. 예. 정동영을 만나서 그게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보도가 이 중요한 문제가 보도가 됐는데 이재명이 그걸 안 봤다는 말이냐? 그러면 정동영은 그럼 보고를 안 했단 말이냐? 정동영이 이재명을 패싱한 게 되는 거죠. 패싱 완전히 그러니까 원래 정동영은 이재명의 정치 멘토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그때 정동영이 대선에 나왔을 때 그 부대변인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이제 정치 멘토를 그 20년 만에 다시 그 통일부 장관으로 시켰는데 정동영이 이재명을 패싱을 해버렸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재명이 본인이 6개월 동안 집권을 했고 그 전에 2번이나 대선에 나왔잖아요. 대선에 나올 때 토론 같은 거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 인지도 안 했었다는 이야기냐. 그러네요. 그리고 전혀 이거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제가 뭐 표현을 하고 싶지만은 뭐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또 어떻게 이게 또 쇼 아닌가도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게 모를 리가 없다 생각을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저 외신 기자 그 회견에서 나왔거든요. 그 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이재명이 했느냐 하면은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 사과를 하고 싶다. 대북 전단 보낸 거. 예, 대북 전단. 군에서 대북 전단 뭐 보낸 거. 그거를 북한에 사과를 하고 싶다? 예. 그럼 김정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고 싶은데 종북몰이 할까봐 미처 말을 못했는데 그 기자가 물어줘서 고맙다. 아니 북한이 우리나라에 오물풍선 보내고 무인기 용산에까지 띄우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그 심리전단에서 당연히 대응 차원에서 그 대북전단을 보낸 걸 가지고 김정은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게 말하기가 껄끄러우니까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문제에 대해서 당장 그렇게 해야죠. 당장 그것을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 당장 북한에 경고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냥 그 어물쩍 넘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 자리가 외신 기자 회견이었잖아요. 그러면 외신 기자들이 전부 다 보는 데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그 북한에 적이죠. 적대국에 억류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이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뭐 그 일본은 특히 북한에 억류된 일본인들을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냥 총리가 바뀔 때마다 그거 먼저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예 그 현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거 엄청난 문제고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이 답변을 회피하려고 했으면은 그거는 더 엄청난 문제죠. 네. 자, 실제 이제 일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우리도 좀 명징하게 기억되고 있는 장면들이 과거에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된 것도 있고 불과 한 몇 년 전의 것도 있는데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 총리가 그러니까 국가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그 일을 점검하고 수행하고 또는 특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핵심 실세, 예를 들면 미국의 국무장관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해결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비교할 때 지금 이재명의 저 모습이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카터나 네. 아니면 클린턴도 갔어요. 네, 네. 클린턴도 갔고 폼페이오 를 이렇게 보내서 어떻게 하든 그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을 시키는 거죠. 북한 당국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안전을 그 위협하면 안 돼. 그 어떻게 신상에 위협을 가하면 안 돼. 이것을 계속 인지를 시키잖아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에 그때 고이즈미가 갔었나요? 그 한번 또 그 갔습니다. 예, 갔습니다. 갔고 예. 그리고 이 김정일하고 만나서 저기 정상회담을 있네요. 했죠. 고이즈미 맞네요. 그 예. 아버지 고이즈미 네. 이번에 그 출마 그 총리 될 뻔한 그 아버지죠. 예. 그 저렇게 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계속 그 가장 저 간 이유가 일본은 그 납치 문제예요. 저 옆에 이제 아베가 그때 아마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베도 계속 그 일본인 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주의를 한개시키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북한 당국에서 어떻게 위해를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고 실제로 그것을 송환을 하면은 미국에서는 그거 다 송환했잖아요. 송환을 하면은 그거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가 나를 끝까지 그 잊지 않고 지켜주는구나. 그거는 피랍이 됐던 사람들뿐이 아니고 일반 모든 국민이
아주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내 뒤에는 지금 정부가 있다. 내가 혹시 잘못되면은 우리 정부가 나를 지켜줄 거다. 그런 그 인식을 또 심어주고 그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노력을 하는 건데 지금 정권은 아예 뭐 피랍이 된지 안 된지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건지 알면서 모른 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는 말이 그 절로 나오는 상황이죠. 예. 지금 6명의 억류자가 떠 있습니다. 지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선교사들이죠. 요 3명의 이제 탈북민 대통령실에서 너무나 당혹스러운 상황이 나와서 지금 수습하는 게 좀 복잡했는지 입장은 밝혔어요. 그 사실관계는 밝혔는데 탈북민 등 해서 이렇게 탈북민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야 역시 이재명 정권답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같은 우리 국민들의 이름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이름은 안 되고 그냥 탈북민 등 해서 뭐 간첩죄로 6명이 현재 북한에 이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식으로 브리핑하는 걸 그 후에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자국 국민들 데려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오토 원비어 앞가 이제 저기 떠 있는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은 이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요코다 메구미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참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나라냐 해주셨는데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자국민 보호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금 비단 이번에 외신에서 저도 그 사실상 충격받은 게 이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 그 문제하고 우리 그 억류된 그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애써서 외면하는 이런 태도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북한에 대한 다른 뭐 유화 제스처 뭐 이런 거하고 다 맞물려 있거든요. 뭐 그 대북 방송도 그 일방적으로 꺼버리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왜 방송 그 대북 방송 왜 하느냐? 돈만 들지. 요새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왜 그걸 보내느냐 했는데 그 북한 주민 인터넷 안 돼요. 해외망하고 연결 안 됩니다. 한 1,000명 정도만 된다고 하는데 그 김정은 일가는 아마 그쪽만 되겠죠. 그러면 이재명은 그쪽하고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 북한 주민은 아예 안정에도 없고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그냥 그 김정은과 김여정의 이 눈치만 살피면서 뭔가 이 자기 임기 중에 뭐 하나를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이 그쪽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이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또 특히 본인이 대북 송금 사건 지금 피고인입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이죠. 그 피고인 입장에서 뭐 북한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고 저런 그 이야기들을 하니까는 더 이 우리 안보가 좀 불안해지는 또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거든요. 국군 통수권자의 안보관이 저렇다면은 정말 본인이 처음에 대통령 될 때 그 선서를 하잖아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과연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예. 자 마지막 장을 저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먹먹하네요. 지금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고통이 무기형 노동징역형입니다. 무기형입니다. 무기형. 평생 지금 교화소 이런데 우리로는 감옥이죠. 거기에 지금 노동징역형을 받아서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중국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사실상 중국 공안과 북한의 정찰총국에 사실상 납치돼서 억류된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 장면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